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기사였어요. 스치듯 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본 걸로는 북유럽 쪽 여자들이 가장 남자와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남자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대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던 시절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자들이 더 힘이 센 건 분명해요. 우리 딸이 어른이 되면 더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여자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저희 집에선 그런 아쉬움을 느낄 이유가 없답니다. 저희 집은 여자들의 파워가 압도적으로 더 세거든요. 시어머니를 필두로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저와 딸까지 누구 하나 만만한 여자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내 여자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1등은 역시 저희 시어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외관으로도 가장 강해 보이시거든요. 실제로 힘도 세시고요. 저희 시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시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저희 시아버지와 팔씨름을 해서 이기는 걸 직접 봤거든요. 힘도 세고 성격도 강하신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덕에 제가 이만큼이나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오늘은 저희 집 기센 여자들의 면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서서히 중년의 아줌마로 변신 중인 여자입니다. 남편과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제 또래 유부녀들이 대충 그렇겠지만 저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적지 않게 했답니다. 나름 시집살이 비슷한 것도 했고요. 그래도 크게 보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한 결혼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준수한 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진짜 걱정이 많으셨어요. 남편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셨죠. 상견례장에서 시어머니를 보시고 엄마가 기겁을 하셨답니다. 형님? 형님 맞수?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난대요? 형님네 가게 옮기고 처음이니 13년 만인가? 너 지우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니? 그래, 어떻게 살았어? 얼굴 보니 잘 살았다 싶네. 반갑다, 반가워. 분명히 저와 남편의 결혼을 위해 양가 어르신들이 만난 자리인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아는 사이셨답니다. 두 분이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몰라요. 덕분에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는 뒷전이었어요. 두 분이 그간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예약한 시간을 다 쓰고도 부족하셨거든요. 그렇게 만나고 온 뒤 엄마가 내내 밝았던 게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걱정을 늘어놓으셨답니다. 사람은 진국인데 근데 저 양반을 시모로 모시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너 진짜 괜찮겠니? 도대체 왜 그래? 아까는 그리도 반갑다며 죽고 못 살더니 왜 이제 와서 걱정하는 말투인 건데. 말했잖아. 사람은 좋아. 시장 상인들 안 좋은 일 당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주고 싸워주고. 사실 엄마도 그 형님 덕 많이 봤지. 그럼 좋은 분이라는 거네? 근데 뭐가 걱정인데? 사람은 좋은데 워낙 대가 센 양반이라 네가 시집 들어가서 그 기에 눌려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는 거지. 엄마 맘이란 게 그런 거다.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가 4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옆에서 보고 살았대요. 가족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알 만큼은 안다는 뜻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두 분이 같은 시장에서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셨답니다. 덕분에 초반에 엄청 싸웠대요. 시작은 제가 초등학생이던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가 이상한 분은 아니셨는데 두 분이 잘 안 맞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시고 엄마가 저와 동생을 키우시게 됐어요.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매달 양육비를 주는 식으로 자식의 양육을 대신하겠지만 두 분은 그런 것 대신 목돈을 주는 걸 택하셨대요. 제가 알기론 아빠가 거의 전 재산을 엄마한테 넘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자식을 키우려면 그래야 한다는 판단이셨죠. 그렇다고 그 돈을 마냥 앉아서 쓸 수만은 없었답니다. 아이가 둘이니 들어갈 것도 많은데 뺏으기만 해선 답이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콩나물 국밥집이었어요. 왜 콩나물 국밥집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주변에서 권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그걸 잘 만든다고 생각하신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업종을 정하고 한 시장 상가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졌어요.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미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였어요. 엄마보다 5, 6년 먼저 시장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동일한 메뉴를 들고 들어온 엄마가 시어머니 눈엔 곱게 보이진 않았겠죠.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같은 메뉴를 지닌 가게를 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상도이로 보면 그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가 심성이 여린 사람이었다면 벙어리 냉가슴을 혼자서 알았겠지만 시어머니가 어디 그럴 분이실까요? 하고 싶은 말이라면 일단은 내뱉고 보시는 분인데요. 당연히 저희 엄마가 간판을 내걸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오셨대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누우면 코 닿을 만한 곳에 콩나물 국밥집이 있는 게 안 보인 것도 아닐 테고.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상도이라는 것도 몰라? 다짜고짜 들어와선 12조로 말을 거는데 참을 사람이 어디겠어요.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도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게다가 남편 없이 두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차린 가게니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와도 물러설 수 없었답니다.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좀 양해해 주세요. 어쩌다 보니라고?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왜 이리 상식이 없어?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언제 봤다고 대뜸 반말이래? 아니 할 말로 이게 법에 걸려 아니면 죽을 짓이라도 되냐고. 시비 걸 거 아니면 조용히 나가. 자기가 먼저 반말을 한 건 있고 엄마가 반말조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열이 받으셨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우면 하는 거 있죠? 나이부터 따지는 거요.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면 왜? 그리고 누가 먼저 반말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결국 말이 아닌 몸이 부딪히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시전해가며 싸움이 커지자 주변 상인분들이 말려주셨고요. 엄마가 자세한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싸움의 승자가 누군지는 뻔했을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웬만한 남자보다 더 힘이 강하시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당해낼 리가 없죠. 그럼에도 엄마는 물러서지 않으셨대요. 그걸 해야 새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물러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주변 분들이 뜯어 말리긴 했지만 시작부터 그랬으니 두 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대요. 한 몇 달 철천지 원수처럼 눈만 뜨면 으르렁대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두 분 사이에 변화가 생겼대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사정을 알게 된 거죠. 저랑 동생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엄마 가게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알게 되시곤 그제서야 마음을 푸셨대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성격에 금세 곰살맞게 변하시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 엄마를 도와주셨답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대요. 엄마가 구해온 콩나물이 너무 상태가 나빴대요. 당장 손님들이 올 시간이니 다시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콩나물을 선뜻 건네주셨답니다. 때론 가게를 찾은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린 적도 많았대요. 해장을 위해 만들어 파는 콩나물 국밥집이지만 그걸 먹으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진상들을 상대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억지만 부리는 그런 사람을 여자 혼자서 당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시어머니가 종종 등장해 엄마를 구해주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많이 의지를 하셨대요. 그렇게 언니 동생으로 4년 가까이 지내다 시어머니가 다른 사정으로 가게를 접으면서 인연이 끊어진 거였어요. 그랬던 분을 다른 곳도 아닌 자식들의 상견례장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그 4년 본 게 있으니 엄마가 걱정을 하셨던 거죠. 더군다나 제가 신혼집을 시댁 2층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도 일을 하니 크게 부딪힐 건 없겠지만 그래도 대가 센 시어머니랑 한 집에 살다 보면 이래저래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사실 좀 그렇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질 시어머니와는 전혀 거리가 멀긴 했지만 워낙 성격이 직설적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제가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첫 몇 년은 그런 걸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말이나 행동에 악의가 없다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요. 아무래도 며느리다 보니 시어머니가 편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란 게 자주 접하고 겪다 보면 진심을 알게 되잖아요. 한 몇 년 지나니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를 단적으로 말하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자라고 해야겠네요. 그 잣대는 상대방에게도 적용되지만 당신 자신한테도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어린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과를 하는 분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러셨고요. 그러니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야단을 맞는 일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제가 잘못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독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뭐가 됐건 시어머니를 매일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좋은 건 몇 달이었어요. 불편한 게 훨씬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애들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2년 만에 저희 큰딸 효진이를 낳고 새해 후 막내인 영호를 낳았답니다. 저희가 독립하고 얼마 안 돼 뱃속에 영호가 들었었어요. 아시죠? 임신하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요. 남편 밥 차리는 것도 귀찮은데 효진이를 챙기는 게 오죽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효진이를 종종 봐주셨거든요. 같은 집에 사니 굳이 부탁드릴 필요도 없었죠. 효진이가 눈 뜨면 1층으로 내려가 놀면 자연스레 두 분이 아이를 봐주시는 거였죠. 근데 독립을 하고 나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서너 달 지나고 나니 점점 더 몸이 무거워졌고 결국엔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방법은 하나였죠. 그래서 다시 들어온다고? 네, 어차피 2층 비어있잖아요. 새 안 놓으신 거 보면 저희 기다리신 것도 같고. 아니야. 사람이 안 구해져서 그런 거야. 근데 너는 그렇다 쳐도 새아기는 괜찮은 거냐? 네, 사실 제가 먼저 들어가자고 졸랐어요. 설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왜? 배부르니 만사가 힘들더냐? 네, 저 혼자서 효진이 감당이 안 돼요. 결국 나보고 효진이 봐달라는 거지? 돈도 안 주고면서. 맞냐? 네. 어째 갈수록 뻔뻔해지는 것 같다. 뻔뻔해지는 게 아니고 솔직해지는 거죠. 다 어머니 보고 배워서 그래요. 내가 그런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암튼 정 들어오겠다면 어쩌겠니? 사실 그쯤엔 시어머니가 무섭다거나 하는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신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뒤끝 같은 건 일절 없으셨어요. 저도 보고 살다 보니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렸죠. 그럼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싶어도 일단은 들어주셨고 제 말이 더 맞다 싶으면 자신의 고집도 꺾을 줄 아는 그런 분이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수건을 쓰는 법이었죠. 저는 수건을 한번 쓰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탁기에 넣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수건 하나로 거의 하루를 쓰시는 편이었어요. 그게 좋을 리는 없죠. 축축한 수건에 세균도 자라고 하니 건강에도 좋을 리 없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한 번 쓰고 세탁기 넣으면 하루에 10장도 모자라. 그걸 어떻게 감당해?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난 내 방식대로 살 테니. 아마 신혼 초였다면 시어머니 말을 따랐을 겁니다. 괜히 시어머니 뜻을 거스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점점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게 되고 무서운 것도 사라지다 보니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제가 축축한 수건이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자료를 뽑아서 가져다 드리기까지 했어요. 1층 화장실에 축축한 수건을 보면 세탁기에 집어 넣기도 하고요. 그러니 언제부턴가는 시어머니도 저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당신이지만 시아버지나 효진이도 그 수건을 쓰는 상황이었으니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 말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신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목소리 크고 무섭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아랫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겠죠. 처음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본 엄마가 역시 자신의 우려가 맞았다며 걱정을 하셨지만 점차 제가 시어머니와 잘 어울리는 걸 보곤 안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울리는 일이 잦아지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기대는 편이셨어요. 예전에도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엄마한테 시어머니는 남편의 부재를 메우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분이셨어요. 비록 사돈으로 맺어지긴 했지만 그전에는 언니 동생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성격이 사돈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어려워하거나 멀리할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두 분은 사돈이 아니라 친자매인 줄 알았을 정도로 왕래가 잦으셨어요. 사람은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는 법이라더니 두 분이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효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잠깐 일을 보고 들어왔어요. 저희 집 구조가 1층을 거치지 않고도 올라올 수가 있답니다. 저희 살기 편하라고 약간 공사를 해서 2층으로 통하는 별개의 대문을 만들어주신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1층 소리가 안 들릴 순 없었죠. 원래가 같은 집이니까요. 이상하게 1층에서 사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특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면 집엔 아무도 없어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같이 가게를 하셔서 출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이요. 자세히 들어보니 한 분은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원체 목소리가 크신 분이라 몰라보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근데 다른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일이 있어 들어오신 거라 생각했죠. 가끔 그러실 때도 있어서요. 더군다나 손님이 계신 것 같아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머지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분명 아는 목소리였어요. 결국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분의 몰골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마, 어머니, 두 분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두 분 연세가 이미 60을 넘기신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보다 3살이 많았으니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이었죠. 그런 두 분이 어디서 싸우기라도 한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싸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코피를 흘리셨는지 휴지로 한쪽 코를 막고 계셨고 엄마는 계란으로 눈두덩이를 비비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만 봤으니 당연히 처음에는 두 분이 싸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들이 여고생이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싶어서요. 무엇보다 사돈끼리 저 정도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설마 두 분 왜 그러세요? 나이가 얼만데. 게다가 두 분은 단순한 언니 동생 사이도 아니고 엄연히 사돈인데. 제가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자 처음엔 어리둥절하던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가 집이 떠나가라 웃으시지 뭡니까. 너 지금 설마 우리 둘이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이고 배야. 우리 둘이 싸웠으면 내가 이럴까. 네 엄마만 난리 났겠지. 뭐래요? 오늘 보니 형님도 옛날 같지 않더구만.
내가 그녀 머리채를 휘어잡지 않았으면 형님 쌍코피였어요. 쌍코피는 무슨, 그래도 젊은 게 좋더라. 코피가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문제인걸. 아까 자네한테 그년이 들이받겠다는 걸 막으면서 허리가 문에 부딪혔잖아. 그러게 나이 생각 좀 하라니까. 어디 봐요. 파스라도 발라야 하지 않을까?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일단 두 분이 서로 싸운 건 아니지 싶대요. 하시는 걸로 봐선 다른 누군가랑 싸우신 거였어요. 그게 뭐였건 그 나이에 싸움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넌 몰라도 된다. 두 분이 이러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아 안에 누구한테 맞고 오신 것 같은데 저라도 나서야죠. 누구예요? 누가 이랬는데요? 저 답답해요. 네가 가서 뭘 어쩌려고? 왜? 그녀 머리채라도 잡고 올래? 누군지 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래야죠. 감히 누굴? 아서라, 우리들도 이 모양인데 네가 가면 진짜 큰일 난다. 생각만이라도 고맙다. 지금 웃음이 나세요? 웃음이 나지. 그래도 본때는 보여줬으니. 그래 어차피 너도 알게 될 테니 말해주는 게 맞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답니다. 나이가 이른이 가까운 분이 바람이라는 게 말이 될까 싶었는데 정말 그랬대요. 최근 들어 1층이 좀 시끄럽긴 했어요. 그래봐야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린 거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시아버지의 바람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셔서 그랬던 거였답니다. 그 연세에 바람을 피우신 것도 놀랍지만 그걸 갖고 불같이 화를 내신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전 저 나이쯤 되면 저희 신랑이 바람을 피워도 믿기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니셨나 봐요. 시아버지를 몰아붙여 불륜녀를 확인하고 거길 쳐들어가시기까지 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엄마까지 따라간 건 정말 그랬어요. 두 분의 무용담을 다 듣고 나서 엄마를 끌고 2층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야 그럴 수 없지만 엄마한테는 잔소리를 해야겠거니 싶어서요. 잘하셨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길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도 엄마 말렸어야지. 어떻게 엄마까지 그래?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어. 네 시모가 전화와서 바깥 사돈 바람 얘기를 할 때만 해도 따라갈 생각도 없었고. 근데 그 여자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란 얘기를 들으니 그 상판이 궁금해지지 않겠니? 뭐 따라가도 이야기만 할 줄 알았지. 근데 그년이 오히려 자기 잘못한 게 없다면서 고개 빳빳이 쳐드니 열이 안 받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럴 이유는 없었잖아. 머리채를 쥐어뜯던 주먹을 날리든 시어머니가 하실 일이지. 그러려고 했다니까. 내가 네 시어머니를 몰라? 젊었을 땐 시장의 남자 상인들이랑 힘을 겨뤄도 괜찮던 사람이야.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지. 보니 그 여자 몸도 호리호리하고 해서 네 시모가 단숨에 제압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무섭긴 하더라. 오히려 네 시모가 밀리잖아. 그걸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잘하셨네. 이왕 싸울 거면 이기기라도 하지. 그게 뭐야? 이제 내일이면 거기 시퍼렇게 멍들걸? 안 그래도 벌써부터 얼얼하다. 네 시어머니 잘해드려. 바깥 사돈 바람도 바람이지만 저 양반이 나이가 든 걸 보니 왠지 짠하다. 엄마 말대로였어요. 젊은 시절 그 괄괄하던 양반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답니다. 그 화장품 가게를 찾아가 싸운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조차 못 당해낸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맞서 싸운답니까? 전 제 방식으로 했죠. 시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두 분이 그 꼴을 당했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 네 말대로 진단서도 떼고 다 했다. 이제 뭘 해야 하니? 경찰서 가야죠. 상해죄로 고소도 하고 법원에는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바람 피우신 것도 주변에서 알게 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미안하다. 괜히 너 번거롭게 만들어서. 번거로울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말대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아버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말해야 한다면 그건 내가 하마. 아무리 염치 없는 사람이라 해도 며느리한테 그런 말 들으면 정말로 창피해서 어찌 살겠니. 결국 그렇게 했어요. 상해죄로 고소도 하고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죄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답니다. 아쉽게도 상해죄는 그쪽에서도 진단서를 끊어 쌍방 고소를 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사자가 직접 응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네요. 게다가 저희 쪽이 2명이라 더 불리했고요. 경찰관 말로는 그렇게 고소를 해봐야 서로 벌금만 맞을 거라면서 말리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멈추질 않으셨어요. 내가 벌금을 내는 거면 상대도 내는 거 아니냐면서 끝까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결국엔 시어머니랑 엄마가 각각 벌금 100만 원씩 내셨답니다. 불륜녀도 똑같은 벌금을 받았고요. 사실 2분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판사님이 사정을 봐주신 거였대요. 연세도 있고 바람을 피운 불륜녀를 때린 거라는 이유로 줄여주신 거였어요. 좋은 판사님 만나서 벌금이 줄었던 거였습니다. 대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선 500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2분 벌금 내고 나니 300이 남대요. 이 돈은 어떻게 할까? 각자 100씩 나눌까? 나누긴 뭘 나눠요. 형님한테 준 위자료인데 내 벌금 내준 것만 해도 고맙구만. 당연히 내가 내야지. 나 도와주려다 그런 건데. 이건 지우가 벌어준 거니 지우 의견을 들어봐야겠지. 이 돈으로 뭘 했으면 좋겠니? 엄마 말씀대로 어머니가 가지셔야죠. 왜요? 그냥 갖고 있기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런 눈치셨답니다. 불륜녀한테서 받은 돈이니 계속 가지고 있기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택한 게 쇼핑이었어요. 저희 세 여자 평소에는 가지도 않는 백화점으로 가서 다 써버렸답니다. 백화점이 워낙 고가의 상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크게 쓸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옷 몇 벌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어요. 평소 같았으면 심장이 떨려서 입어보지도 못했을 옷도 샀으니 나쁘진 않았죠.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와는 거의 친모녀나 다를 바 없이 살가워졌답니다. 원래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생긴다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사건 이후 안 그래도 목소리 내기 힘들었던 시아버지는 더더욱 꼬리를 말고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워낙 막중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쯤에서 마무리된 게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어머니 성격에 당장에 이혼을 한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무리 여장부라고 해도 남편한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안 거지만 시아버지가 이미 그런 전과가 있으신 분이었대요. 젊은 시절 2번 더 그러셨다지 뭡니까. 그때도 어쨌든 용서를 해주셨대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안 그러셨지 싶은데 역시 부부 일은 부부들만 안다는 말이 그런 건가 보더라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저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쉽게 결론이 안 나대요. 부부간에 신의를 저버렸으니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했지만 막상 아이나 주변 사람 시선을 생각하니 무턱대고 이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게 한길 사람 속이라는 옛말이 있다는 걸 전 미처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내 남자는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하고 살잖아요. 사실 그건 확신이라기보다는 바람에 가까운 거긴 하지만요. 그게 뭐였건 전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태평천하였던 거였어요. 수시로 회사에서 출장을 가도 당연히 우리 남편이 능력자여서 회사 일을 혼자 다 한다고 생각했던 거였고 또 주말만 되면 골프니 뭐니 하면서 분주히 돌아다녀도 지 마누라랑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쉬지도 못하는 거구나 한 거겠죠. 따지고 보면 제가 너무 풀어준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원했든 아니든 자식, 특히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유전자의 힘 말입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향이나 특성 같은 것도 닮는 법이거든요. 저희 영호 커가면서 하는 짓이 꼭 남편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도 전 시아버지 행동을 남편이 따라할 거라곤 생각 안 한 게 멍청한 거였어요. 제가 그리 천하태평이었던 게 시어머니 눈에는 조금 위험해 보였나 봐요. 상진이는 아침부터 또 나가더라. 아침에 찻소리 나던 게 상진이 맞지? 네, 오늘 춘천에 골프 약속 있대요. 부장 달고부터는 툭하면 골프 약속이네요. 어떻게 된 사람이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빠요. 애들이랑 가족여행 가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먼저인데. 쟤 혹시 한눈 팔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한눈이요? 설마 지금 어머님 생각하시는 게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한눈 파는 족속이라잖니. 너도 봤잖아. 네 시아버지 몇 년 전에 무슨 일 벌였는지. 아이고 나 참. 누가 보면 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인 줄 알겠네. 어머니 아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바람 피울 수도 있으니 단돌이 좀 하라고 며느리한테 그럴까. 진짜 우리 어머니 못 말린다니까. 아들이건 며느리건 그게 뭐 중요하간디. 나한테는 저놈도 너도 다 내 자식인데 어떤 놈이 됐건 그놈 눈에 피눈물 흐르는 건 못 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그러니까 너도 잔소리도 좀 하고 그래. 아이고 진짜 갈수록 걱정만 드시네. 진짜 우리 어머니 늙어가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막 서글퍼질라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오늘 점심엔 어머니 좋아하는 쇠고기 먹어야겠다. 그래야 먹고 힘내서 쓸데없는 걱정 안 하지. 쇠고기 좋으시죠? 쇠고기. 이것이 요샌 시어미가 만만해 보이지. 예전엔 내가 인상만 구겨도 덜덜 떨었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설마요. 어쩌면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뭔가 낌새를 치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저한테 슬며시 귀띔을 해주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촉 같은 거였겠죠. 정확히 물증은 없지만 뭔가 찝찝한 감 같은 거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걸 보고 겪으면서 그런 쪽에 감이 생기신 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죠.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낌새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무딘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정말로 철두철미했어요. 제가 눈치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니 제가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둘째가 남편의 휴대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전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간만에 아무 약속도 없던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빈둥거리다가 사우나를 한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갔습니다. 여느 때라면 언제 회사에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면서 항상 들고 있었는데 그날은 주머니에서 빠진 걸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그래봐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말 한두어 시간 핸드폰을 확인 안 한다고 큰일이 날 이유도 없죠. 저도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고요. 근데 애들은 아니죠. 진우나는 핸드폰을 사주면서 왜 자긴 안 사주냐던 둘째 놈이 아빠가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간 걸 보고는 잽싸게 들고 갔답니다. 보나마나 게임을 하기 위한 거였죠. 남편의 폰과 제 폰에 자기가 하던 게임을 깔아놓고 하루에 30분씩 게임을 했거든요. 물론 정해진 시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애들 게임은 요즘 부모들에겐 최악의 적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툴툴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혹시나 제가 보면 못하게 할 게 뻔하니 그걸 들고 화장실로 숨었답니다. 제 눈이 안 닿는 곳이 거기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 효진이가 퇴근을 했답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둘째가 나오지 않으니 난리를 부렸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다가 실수로 변기에 남편의 핸드폰을 빠뜨렸고요. 사실 별일 아니었어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 대부분은 방순이 물에 빠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마, 영우가 아빠 핸드폰 변기에 빠뜨렸어. 딸이 그걸 보고 신난 듯 저를 부르대요. 얼른 가봤더니 둘째가 잔뜩 기죽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뭘 했는지는 안 봐도 알 일이었죠. 너 또 엄마 몰래 게임했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알지? 너 이번 주 동안 게임 못하는 거다. 엄마. 아무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아들도 더 이상 항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남편은 애도 아닌데 그걸 몰랐던 건가 봅니다.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죠.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숨는 것으로 제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남편도 제 눈을 피해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믿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가능하답니까? 세상엔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는데요. 아들의 손에서 빼앗은 남편의 핸드폰을 열심히 닦았어요. 아무리 방술하지만 변기에 빠졌으니 안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반짝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제가 특별히 남편 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는 것까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루 안 본 건데 나 진짜 오빠 많이 사랑하나 봐. 보고 싶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바보 같은 오빠 마누라 속이는 게 뭐 어렵다고. 그냥 지방 출장이라고만 해도 됐잖아.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내일 봐, 내 사랑. PS. 알지? 언제나처럼 이 메시지는 10초 후에 삭제하는 거. 괜히 걸려서 경치지 말고. 진짜 나처럼 자기 생각해주는 여자 없다니까. 크크. 40년 이상을 살면서 단언컨대 그 순간만큼 놀랐던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의 배신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심장은 쿵쾅대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만 마냥 그렇게 바보처럼 있을 순 없었어요. 언제 남편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당장 핸드폰을 남편에게 들이밀고 추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유리할지 말입니다. 일단은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던 막장 드라마를 어깨너머로 본 것이 적잖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편의 불륜을 보고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여자들이 넘쳐났으니까요.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세상 다정한 아내를 연기하는 그 여자들의 목적이 물론 대부분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연극이라는 게 저와 다른 거였지만요. 사실 무서운 게 더 컸습니다.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남편을 추궁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과의 이혼을 언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진정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나 태지가 뭐 좀 갖다 달래. 잠깐만 갔다 올게. 저녁은 애들이랑 짜장면 시켜 먹어. 미안. 계속 남편을 보며 연극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애썼어요. 인터넷에 불륜 남편 대처법이란 글자를 썼다 지우길 수십 번 반복했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는 이혼을 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는 한 번만 봐줘라 그러대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제대로 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내색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봤거든요. 자기도 남편의 불륜을 알고 놀라서 엉겁결에 남편을 족쳤는데 남편이 끝끝내 발뺌을 했대요. 덕분에 확증도 없이 남편을 의심한 의부증 환자로 몰려 정작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듯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설령 남편이 불륜녀와 옷을 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보았대도 자기만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하는 것부터 하세요. 증거 없이는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분하고 화가 나도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세요. 그러지 못했던 바보가 바로 저입니다.
솔직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별개잖아요. 남편의 불륜을 확인한 상황에서 그 여자의 말대로 냉정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라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뒤를 미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흥신소 같은 데다 의뢰를 할 수도 없는데요. 제가 본 문자처럼 남편은 모든 증거를 그 즉시 삭제하는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증거라곤 제가 찍어놓은 그 문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니할 말로 남편이 발뺌을 해버리면 어쩔까 싶대요. 잘못 보내진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엔 남편의 이름도 없었고 저장되어 있지도 않은 번호였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회피해버리면 충분히 의심을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니 정작 괴로운 건 저였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이 말라간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제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대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미라가 될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사람이 그 정도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알아채기 마련이죠. 저 같은 경우라면 남편이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 따위를 살필 시간이 없었나 봐요. 당연하겠죠. 그 여자에게 푹 빠진 사람이 저를 신경이나 썼겠어요. 제게 시어머니가 계셨다는 게 그때보다 더 반가운 때가 없었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그러니? 잠은 잔 거야?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고는 그리 물어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엔 저를 봐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나 봐요. 얘가 왜 이런다니? 너 진짜 아픈 거니? 열은 없는데.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시는 시어머니에게 그냥 안겼습니다. 어떻게라도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점점? 그래 울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일이라면 그래야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통에 더 눈물이 났어요. 좋기 10분은 그러고 있었나 봐요. 얼마나 울었던지 시어머니의 티셔츠가 색이 변해질 정도였답니다. 너 아픈 건 아니고 말해봐라. 무슨 일인데? 말을 하고 싶은데 쉽게 입이 떼지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공명정대한 분이시라 해도 자기 아들의 일이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말을 했는데 남편 편을 들어주면 그땐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제 얼굴에 망설임이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말해. 무슨 일이든 말해. 그래야 네가 괜찮아져.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지 않겠니?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 계속 아파하다가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싶었으니까요. 저 혼자라면 그래도 좋았겠지만 제겐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런 일은 피해야만 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상진이 놈이 그랬어? 시어머니 역시 저처럼 쉽사리 믿을 수 없어하는 눈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편을 들어 오히려 저를 몹쓸 며느리로 몰아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렸답니다. 이 썩을 놈! 지혜비가 하는 짓을 봤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바보 같은 거사.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그놈 머리채를 잡았어야지. 욕을 하든 때리든 했어야지. 잘못한 건 그놈인데 왜 네가 혼자 말라가니? 무서워서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그놈 무릎 꿇리고 족쳐야지.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는요? 저 그 사람이랑 헤어져요? 아니면 용서해줘요? 저 모르겠어요. 어머니처럼 아버님 용서해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망설인 거였어요. 용서를 할지 혹은 이혼을 할지 결정했다면 차라리 뭐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이 서지 않으니 이도저도 못한 거였어요. 그래, 네 맘 안다. 내가 처음 네 시아버지 바람났을 때 꼭 지금 너처럼 이랬어.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이 바뀌니 내 맘인데도 내 맘처럼 안 되더라. 괜찮어. 네가 뭘 하건 난 네 편이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옳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아들인 남편 대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뭔가 든든한 백이 생긴 기분이었달까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뭘 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은 남편을 용서해 주자 싶어지더라고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애들이 상처를 받는 경험은 제가 이미 해봐서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두 분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네. 굳이 애들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드리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익히 아셨을 테니까요. 당신이 겪어본 일이었으니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계속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오늘 친정에 좀 다녀오려무나. 네 엄마한테 전해줄 것도 있고 거기서 조금 쉬고 오는 것도 좋을 테고 애들은 내가 볼 테니 걱정 말고. 시어머니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계속 무서웠어요. 남편을 잡아다 놓고 그 일을 말하는 순간 제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더 그랬습니다. 그 즈음에 시어머니가 제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주말 동안 친정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라는 거였죠. 참 감사한 분이셨어요. 너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대신 메모장 하나가 있더군요.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공주 삼촌네 좀 다녀와야 돼. 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 너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집에서 주말 동안 쉬게 하려고 보낸다고. 엄마가 너 맛있는 거 챙겨주려고 했는데 삼촌네 일이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구나. 엄마 없어도 편히 쉬었다가 밥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배달시켜 먹고 엄마 내일 와서 배달했는지 살필 테니 딴 생각 말고 엄마 다녀올게. 전화로 해도 될 것을 굳이 메모까지 남겨놓으신 게 이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죠. 시어머니의 당부도 그렇고 엄마의 메모도 그랬으니 정말 쉬려고 노력했어요. 중간중간 떠오르는 남편의 일이 절 괴롭혔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아무 생각 않고 지내려고 했답니다. 제가 그러는 사이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것도 몰랐네요.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어요. 다만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걸 봐선 제가 모르는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는 짐작은 할 수 있었답니다. 미안해.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다는 건 알아.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군말 없이 따를게. 미안하다. 내가 진짜 쓰레기였어. 그 말이 전부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불륜을 내게 고백하고 제 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관계가 시작됐는지 얼마나 오랜 관계인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봤자 마음만 아플 얘기였으니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는 거지?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고개만 끄덕이대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뿐이었어요. 그 방법이 생각날 때까지 처벌을 유예했습니다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이미 내려져 있었거든요.
제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그걸 행한 사람은 시어머니와 엄마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봅니다.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온 것인데 제가 그걸 봐버렸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게 됐어요. 일반 고지서라면 안 봤을 텐데 겉면에 땡땡 지방법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었고요. 가택 침입 및 기물파손에 대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었다는 내용이더군요. 당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외 1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머리를 세게 두드리는 느낌이었어요. 불현듯 예전에 시어머니와 엄마가 시아버지의 불륜녀를 찾아간 일이 떠오르대요.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상대는 불을 보듯 뻔하겠죠.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붙잡고 물었어요. 이거 뭐예요? 얘가 어디서 뭘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시비가 좀 있었어. 넌 신경 쓸 것 없다. 그리고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내미신 건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은 후 이 집은 저와 저희 두 아이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들인 남편은 제외되어 있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유언장이지. 잘 갖고 있어. 그 몹쓸 놈이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이 유언장이 고쳐질 일은 없을 거다. 그 놈도 동의한 거니까 그리 알고. 모든 게 명확해지대요.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또 사고를 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겐 그런 식으로 엄포를 하셨고요. 근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대요. 저희 엄마한테 물어도 자기는 모른다고요. 분명히 두 분이 남편의 불륜녀 집에 쳐들어가 생난리를 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언젠가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남편의 바람은 막을 내렸습니다. 요새 남편은 퇴근하기 무섭게 집에 들어오고 있어요. 주말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고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은 좋은 일이니 그런가 하는 중이에요. 이 모든 게 두 분의 작품이지 싶은데 그게 맞다면 참 대단들 하신 거죠. 이런 분들을 엄마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어디 그리 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불행한데 또 한편으론 행복한 감정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겠어요. 살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굉장한 고단수는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국엔 화난 며느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과의 이혼을 막으셨으니 말이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건 아닐 테고 원래부터 정의로운 분이셨으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신 거겠죠. 남편과의 관계는 한번 깨어진 그릇과 같지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님 덕에 깨진 그릇 잘 이어붙이셨으니 남은 생은 화목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